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데이비드 피클링의 블룸버그 오피니언 기사를 좀 보면서요. 전 세계 지하철 시스템이 요즘 다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0년 동안에요. 전 세계 지하철 노선 길이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게요. 정말 놀라운 속도죠. 오늘 이 부분 한번 자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863년에 런던에서 처음 지하철이 생기고 나서 한 150년 동안 2013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11,000km 정도 노선이 깔렸거든요. 네, 그렇죠. 꽤 긴 시간 동안 쌓인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150년 동안 만든 것과 거의 같은 길이가 최근 딱 10년 만에 더 생긴 거예요. 10년 만에요. 와. 그래서 지금 총 길이가 2만 킬로미터를 훌쩍 넘었죠. 이야, 150년 걸린 걸 10년 만에 해냈다는 건데 국제 대중교통협회 UITP 데이터가 이걸 딱 보여주는군요. 맞습니다. 기사에서도 그래서 지하철의 위대한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성장의 힘은 어디서 온 걸까요?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아시아, 특히 중국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중국이군요. 네, 뭐 선진국에서는 지하철 노선 하나 더 만들려면 수십 년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죠. 근데 중국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2년만 해도 전 세계 지하철 노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였는데 네. 2023년에는 이게 무려 43%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냥 노선만 길어진 게 아니라 뭐랄까 도시 개발 방식이나 국제적인 영향력 같은 것에도 변화를 주는 걸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구이저우성에 있는 구양 지하철 같은 경우요. 개통한 지 7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30년 넘은 시카고 L트레인보다 더 많은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더라고요. 와, 7년 만에 130년 역사를 따라잡는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런 인프라 건설 능력이 결국 도시 경쟁력, 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뭐 상하이나 베이징, 광저우, 선전 이 네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 노선 1위부터 4위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물론 뭐 중국만 성장한 건 아니겠죠. 다른 지역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방글라데시 다카나 브라질 사우바도르, 또 인도 여러 도시들 첸나이, 하이드라바드, 뭄바이 같은 것들이요. 페루 리마에서도 꽤 큰 규모의 시스템이 새로 문을 열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연간 1억 명 이상 수송하는 규모입니다. 작년 말에 개통한 사우디 리야드 지하철도 뭐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도하, 호치민, 자카르타, 라고스 정말 많은 도시에서 새로운 노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뭐 다 성공적이지만은 않을 텐데요. 기사에서도 좀 실패 사례 같은 걸 언급하던데요. 네, 물론입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나 나이지리아 아부자처럼 중국 자본으로 지었는데 뭐랄까 계획이 좀 부족했거나 부품 수급 문제 같은 걸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파키스탄 카라치 토우분디에처는 아예 관리 부실이랑 부정승차 문제 때문에 1999년에 폐쇄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어두운 면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거군요. 특히 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재택근무 늘고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 확 줄고 이러다 죽음의 소용돌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컸었는데 네, 정말 아찔했죠. 승객 줄면 서비스 줄이고 그럼 또 승객 줄고 이 악순환이요. 도시의 혈맥 같은 지하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컸습니다. 네네. 근데 놀랍게도 회복이 정말 빨랐어요. UITP 자료를 보면 2023년에 전 세계 연간 지하철 이용객 수가 580억 명이었는데 이게 팬데믹 직전인 2019년 579억 명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이미 넘어섰다고요? 와, 런던 사례는 진짜 극적이던데요. 팬데믹 때에 막 노선 폐쇄 위기까지 갔다가 작년에는 그 런던 교통공사 TfL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 흑자를 냈다고요.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한 반전이죠. 이건 지하철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지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필수적인 발이 되고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지원을 받으면서 버텨내고 회복할 힘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탄소 배출 줄이는 효과도 중요하죠. 자가용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이니까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지하철의 가장 큰 가치를 탄소 감축 효과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서 찾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떤 점이죠? 수억 명의 사람들을 정말 끔찍한 교통체증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점이요. 자동차 중심으로 도시가 퍼져나가는 것보다 걷기 편하고 좀 밀집된 도심 중심의 생활이 기후에도 좋고 경제에도 좋고 결국 우리 사람들 행복에도 더 좋다는 그런 메시지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도시를 더 효율적이고 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핵심 기반 시설로서 지하철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하철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팬데믹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도시 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의 지하철 붐이 교통체증을 풀고 도시 생활을 더 낫게 만드는 목표 아래 일어났다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 세대의 도시 이동성 혁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아, 다음 혁신이요. 네, 이게 뭐 지금의 지하철 성공 모델을 더 확장하는 형태가 될지 아니면 뭐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쟁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하게 될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